전관 이후 논란을 일으킨 안대일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일주일 만에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건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순천에서 유병언 전 회장과 장남 백윤 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확인하고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구원파 측은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세월호 구조 작업을 맡은 민간업체 언디는 구조가 아닌 군안을 하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민간업체의 구조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 사고 초기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장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이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의 80대 환자를 방화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9에 이어서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의 맞토론을 진행합니다. 무결점의 철에서 자동차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9의 손석희입니다. 세월호 참사 43일째. 이제는 시신이 한 구라도 수습되면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희생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면 속에 적폐의 개혁을 앞세워서 임명됐던 총리 지명자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개혁돼야 할 폐습 중의 하나인 전관예우 논란 속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새벽에는 또다시 많은 인명을 화마에 빼앗겼고 종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은 넘칩니다. 먼저 진도 팽목항을 연결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진도 체육관에서 첫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팽목항에서 수색 작업 소식을 첫 순서로 올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체 절단 방식 등 새로운 수색 방법이 모색되면서 그동안의 제자리였던 수색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시작부터 선체 절단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진도 팽목항의 서복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 기자. 네,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수색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요? 네, 오늘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수색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부터 오늘 오전까지는 사고해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선미 쪽 바지선은 제 위치에서 이탈을 했고 또 바지선 위로 물이 차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 선체 절단에 투입될 바지선이 현장에 도착하면 이 바지선이 교체될 예정이었지만 이렇게 기상이 악화되면서 예정보다 빨리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상 악화로 오전까지는 수색이 중단됐다가 오후 정조 시간대부터 수색을 재개했지만 안타깝게도 수색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예.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희생자는 288명, 그리고 실종자 수는 16명으로 꼭 일주일째 제자리입니다. 그러네요. 선미 쪽에 바지선이 철수했다면 오후에는 선미 수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데 그 바지선에 타고 있던 잠수 요원들도 같이 철수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미 쪽 바지선이 예정보다 일찍 철수를 하면서 오후 정조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미 쪽은 제대로 수색을 못했습니다. 또 이 민간 잠수사들 사이에서는 자신 업체 소속 바지선이 아니면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는데요. 이 바지선이 철수를 하면서 이 바지선 위에서 작업을 하던 15명의 잠수요원도 함께 현장을 떠났습니다. 잠수요원 충원이 또다시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예. 선체 절단 얘기를 좀 아까 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선체 절단 장비를 실은 바지선이 사고 해역에 도착하는 날인데 오늘이 도착 안 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래대로라면 이 선체 절단에 투입될 바지선은 장비를 싣고 사고 해역에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고정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지선은 현장에 도착조차 못했습니다. 바지선은 이곳 팽목항에는 예정대로 오전 11시쯤 도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비를 싣고 또 인수인계를 거치면서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썰물이 되면서 수위가 낮아지면서 출항을 못했습니다. 계속 그리고 밀물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약 10시간 가까이 이 팽목항에만 머물다가 조금 전인 8시 50분쯤에야 이 사고 해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부터는 선체 절단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요? 어떨까요?
네, 원래 지금쯤이면 이 사고 해역에서 이 정조 시간을 기다렸다가 수중 탐색 등 이 선체 절단 작업에 착수를 했어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부터는 유속이 빨라지는 대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현장 여건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결국 선체 절단 방식에 큰 기대를 모았던 실종자 가족들은 시작부터 마음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팽목항에서 서복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관예우 논란 속에 있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국민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 엿새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안 후보자는 후보직에 남아있는 건 현 정부의 부담이라며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전관예우에 대해선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전관예우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면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개업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벌어들인 과정과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안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새누리당은 후보자 스스로 용태의 결단을 내렸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후보자의 사퇴는 사필 규정이며 이번 인사를 주도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난 재산과 그 배경이 된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총리로 지명된 지 엿새 만에 스스로 사퇴하기까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손국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2억 5,700여만 원이던 안대희 전 후보자의 재산은 2012년 9억 9,300여만 원, 올해 22억 4천여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을 시작한 이후 10개월 동안 수임료로 27억 원을 번 건 전관예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안 전 후보자는 26일 변호사 수익금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여 원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 사흘 전인 지난 19일 유니세프에 3억 원을 현금으로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정 사실을 미리 알고 인사청문회에 대비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신분으로 민간 금융사에 법인세 소송을 대리하는가 하면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소송을 준비하던 농협과 올 초 수임 계약을 맺은 것도 또 다른 전관예우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법관 출신인 안 전 후보자가 퇴임 후 대법원 상고 사건 4건을 맡은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야당과 언론이 추가 의혹 확인에 들어가자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손국희입니다. 이번 안대희 후보자 낙마로 또 한 번 청와대 인사검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만 벌써 6명째 낙마인데요.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은 아들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이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 5명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별장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끝에 취임 6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후보자는 주식 백지 신탁 문제로 3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급기야 인사검증 책임을 지고 당시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사과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박미순방 중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됐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빚었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월 기름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말실수로 결국 경질됐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 분위기와 또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향후에는 지금 총리 지명자가 또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 뭐 오리무중이긴 합니다만은 남궁욱 기자가 지금 청와대 춘추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 나와 있죠? 예,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대통령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라는 게 김 실장이 전한 반응입니다. 예, 좀 듣기에 따라서는 애매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사퇴하는 과정에 청와대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없었다는 걸까요? 그와 관련돼서 공식 발표는요. 사퇴 기자회견 직전에야 안 전 후보자가 전화로 김기춘 실장에게 더 이상 정부에 누를 끼칠 수 없다 이러면서 결심을 통보했다라는 건데 예. 뭐 이런 발표를 100% 믿긴 힘듭니다만 제가 취재한 결과도 좀 종합을 해보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파고드는 검증을 부담스러워한 안 전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먼저 결정을 내렸고요. 안 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렇게 엄중할 줄 몰랐던 청와대 고위층도 이런 안 전 후보자를 열심히 끝까지 잡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얘기는 청와대도 안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렇게 엄중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예, 사실 안 전 후보자는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해온 공직자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명 직후에는요 청와대 내부에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기 위해서 안 전 후보자를 택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이런 평가들이랑 오늘 깜짝 사퇴 이후에 놀라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반응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정관 예우 문제가 이렇게까지 쟁점화가 될 거라고는 청와대도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또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좀 안이했다고 봐야 될까요? 부실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둘 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5개월 동안 늘어난 재산 16억 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사건 수임 내역 자체도 보면요. 대법관 출신답지 않게 부적절하게 대법원 계류 사건들이 많고 또 어떤 사건들은 4대강 담합 사건, 형사 사건처럼 이렇게 부적절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이 이를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것이고요. 알고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정부적 판단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매 정부 때마다 또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조각 때부터 이렇게 인사 시스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후보군에 있다가 탈락한 사람들을 배려한다 이런 이유로 철통 보완 끝에 깜짝 인사 이런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인재의 풀은 갈수록 좁아들고 그리고 또 여론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예. 여기다가 또 인사검증팀 자체가 대통령이 낙점해서 내린 임무를 맞춤형으로만 검증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사태로 세월호 국면을 수습해보려던 청와대 입장에선 좀 어려운 처지에 더 이제 놓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후임 인선이 언제쯤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안 전 후보자랑 끝까지 경합했었던 후보군을 중심으로 이미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시기와 관련돼서는 6.4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예. 왜냐하면 믿었던 안 전 후보자가 고작 일주일 만에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부실 검증을 통해서 새로운 후보를 냈다가 제2의 안대희 사태가 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뭐 구체적인 하마평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군요.
예, 그렇긴 합니다만 다만 법조인 출신을 골랐다가 벌써 총리 후보에서만 2번째 쓴잔을 마신 청와대가 다시 법조인 카드를 뽑을 거라고 예상하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를 좀 개인기로 통과할 수 있는 원로급이나 또 정치인들 중에서 새로운 후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청와대에서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세월호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를 위해서 사상 최대의 현상금을 걸고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검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아직 순천 인근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을 쫓고 있는 검찰은 최근 유 전 회장이 탄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순천 톨게이트를 지나 주요 도로를 지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이미 지난달부터 도피를 치밀하게 준비한 뒤 순천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이곳을 덮쳤을 때 30대 여성 신모 씨와 30여 분 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유 전 회장이 이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17번 국도를 따라 구례 쪽으로 이동해 지리산 인근으로 숨어들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유 전 회장이 평소 건강을 과시해온 점으로 미뤄 차량 없이 달아났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원파 신도 수백 명은 안성 금수원에 모여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영장 제시가 없었으면 검찰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예,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사법당국에 전격 체포된 유병헌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송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빨라야 6개월이고 유섬나 씨가 이의 제기를 하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섬나 씨는 이미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프랑스 법원은 파리의 상젤리제 아파트에서 체포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한국 송환 여부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할지 검토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 재판은 원래 단심제이지만 이의 제기도 가능해 빨라야 6개월, 길면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AP통신 등에 따르면 섬나 씨가 프랑스의 파트릭 메조네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조네브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자금 변호를 맡고 있는 거물급 변호사입니다. 섬나 씨가 재판과 이의 절차를 모두 밟을 전망이어서 국내 송환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섬나 씨는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자문료로 총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하면서 약간 성질이 좀 있구나라는 건 좀 느꼈어요.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섬나 씨를 데려오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안에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검찰이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재산 2,400억 원을 추징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보상금과 구조 비용 등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그러나 대부분 차명으로 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유 전 회장 일가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영익 기자입니다. 검찰이 유병헌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한 것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은행 예금과 부동산, 계열사 주식 등을 뒤져 2,4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예금 22억 원과 부동산 126억 원어치, 23개 계열사 주식 63만여 주 등을 찾아냈고 5억 원 상당의 벤틀리와 벤츠 등 총 13억 원이 넘는 값비싼 수입 자동차 5대도 포함시켰습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면 추징 보전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차명 재산이 많다는 겁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실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환수할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영농조합 법인 등 관련 단체 수사를 통해 차명 재산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숨은 재산을 확보하려는 검찰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JTBC 한영익입니다.
예, 유가족 소식을 한 가지 전해드리고 다시 이 사건의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조사 특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주장하는 모든 조사 대상과 증인 자료를 공개하고 성역 없는 국정조사에 임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책위는 국정조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를 떠나지 않겠다면서 천만인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사건에 대한 왜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침몰한 세월호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결코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되는 여객선이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출항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서류까지 조작한 정황을 합동수사본부가 찾아냈습니다.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모조리 다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강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청해진 해운은 증축을 마친 세월호를 인천 제주간 항로에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당시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출항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 여객선을 출항하려면 기존 선박의 운항 수입률이 25%를 넘어야 하는데 앞서 운항하던 오하마나호는 기준에 못 미쳤던 겁니다. 하지만 청해진 해운은 사업 허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합수부에 체포된 박모 전 상무는 운항 수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짜 서류를 인천지방항만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의 뒷돈까지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당시 인천항만청 과장이었던 박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청해진 해운 송모 전 해무팀장 역시 공무원에게 불법 청탁을 해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수부는 세월호 허가를 둘러싼 공무원 로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강나연입니다. 예, 어제와 그제 저희는 침몰한 세월호의 구조 작업을 맡은 군안업체 언딘의 기술이사와 두 차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듣긴 했으나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난다면 과연 이번과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적어도 그동안 제기됐던 수많은 문제점들과 또 어제까지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구조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똑같은 비극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구조 작업을 취재해온 한윤지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네. 예. 언딘의 기술이사 장병수 씨 말의 핵심은 자신들은 군안을 하러 간 것이지 구조하러 간 게 아니다. 끝까지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동안. 네. 예. 그래서 해경으로부터 어떤 구조 명령도 받지 않았다. 하루가 지날 때까지.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제 인터뷰를 보면서 도돌이표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경은 민간이 더 능력 있다. 민간은 자신들은 군안업체고 구조는 해경의 임무다. 예. 다시 해경은 구조는 민간업체가 더 잘한다.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언딘의 구조 책임 의무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이게 바로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맺은 용역계약서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세월호에 대한 군안구호 용역 및 기타 기술 지원 일체를 독점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호의 의미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이 바로 옆에 순환구호법에서는 이 3번 조항을 보시면요. 이 순환구호의 의미에 인명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딘에서는 이 군안만 해당된다는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청해진 해운이 선체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군안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카메라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예. 그렇게... 뭐 어제 저도 이제 지적한 문제긴 한데 그러나 이제 그 자신들이 보험사하고 계약한 내용이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선과 다르게 이게 바로 업계 룰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군안을 위해서는 구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딘 역시 구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언딘이 해경으로부터 구조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나도록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문제 제기할 수 없다. 해경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튼 구조는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해경은 17일 언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한 만큼 이 요청이 바로 해경은 구두로 순환구호 명령을 내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언딘에서는 해경으로부터 받은 공식적인 문서가 군안 명령이기 때문에 구조 명령은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300명의 사람이 넘는 인원이 물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조 명령을 내린 거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언딘에 고용된 정규직 인력은 20명입니다. 예. 이 인원이 이 모든 사람을 구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오히려 전문적인 인력이 있고 인원이 더 많은 예. 해경과 해군이 우선적인 구조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구조를 전문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엄밀하게 냉정하게 보자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늘 일어남으로 해가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비극이지만 늘 일어나면 전문업체가 뭐 그만큼 또 생겨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는 않은 것이고 그렇다면 가끔씩 혹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 상황을 위해서 공적 영역이 맡아줘야 될 부분, 다시 말해서 해군이라든가 해경이라든가 국가가 맡아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서로 지금 미루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보자면. 그러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구조해야 되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해경에게 그런 질문을 했더니 예. 1차적으로 해경과 해군이 구조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해경도 이런 사고의 1차적인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사고 초기 이번 사고에서 해경은 사고 초기 언딘이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조에 무능함을 보여줬고요. 예. 또 지원에 나선 언딘 역시 구조에 있어서는 책임의식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인명구조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국가가 의무와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딘 측이 그러니까 자정쯤이 가서니까 11시 반이라고 했는데 밤에 당일에 선박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이틀 내내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자신들이 구조 책임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과 맥이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 그렇습니다. 언딘 측의 주장처럼 사고 초기에 탑승객 숫자가 오락가락하면서 정확하게 집계가 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고 초기 구조가 0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그 해경의 구조자 과정 전반을 수사한다면서요? 합수부에서 하나요? 아니요. 검찰이 합수부와는 별개로 또 해경의 초동 대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초기 대응이 어떻게 했는지 또 군안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언딘과 유착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입니다. 예. 해경도 그렇고 언딘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JTBC에는 관련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초기 구조 실패에 대해서 해경은 언딘한테 넘기고 언딘은 아예 마음먹고 지금 해경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대로라면 뭐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만은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나면 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조에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잘 들었습니다. 한윤지 기자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길환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양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각 KBS 이사회가 길 사장의 해임 재청안을 두고 5시간 넘게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예, 서울 여의도 KBS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 재청안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아직 논쟁 중입니까? 예, KBS 이사회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본관 6층에서 정기 이사회를 시작해 5시간 넘게 경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기령 이사장을 비롯한 11명의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길환영 사장도 출석해 보도 통제 및 청와대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측 이사 7명과 야당 측 이사 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선 길 사장의 소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의가 당초보다 길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야당 추천 이사들은 오늘 중 표결로 처리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전국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PD협회가 기자회견과 총회 등을 열어 KBS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회가 길 사장 해임 재청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조금 전까지 KBS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파업을 가결한 KBS 노동조합, 즉 1노조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이른바 새노조는 오늘 재청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돌입하기로 이미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돌입 시점은 내일 새벽 5시부터인데요. 오전 중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 등 직능협회들이 앞으로의 파업 일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기자와 PD 등이 파업에 나설 경우 KBS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KBS 잠깐만 이호진 기자. 네, 말씀해 주시죠. 예. 길환영 사장에 대한 재청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표결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표결을 안 하고 오늘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노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표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지금 실제로 표결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도 노조는 내일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럼 내일 만일에 해임 재청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내일 새벽부터 무조건 파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지연이 되던 부결이 되던 무조건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노조의 결정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길환영 KBS 사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KBS 노조는 당시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손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KBS 노조가 세월호 침몰 초기에 이뤄진 길환영 사장의 현장 방문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길 사장이 취재용 선박에서 직원들과 한담을 나누는 가운데 한쪽에선 카메라가 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당시 취재용 카메라까지 동원해 길 사장의 모습을 찍었다고 주장합니다. 급박한 구조 현장이나 유족 상황을 취재해야 할 KBS 촬영 기자가 내내 사장의 동선을 쫓아가며 촬영에 동원이 됐습니다. 또 영상 속에 등장한 구조용 선박과 크레인을 지적하며 촬영된 장소가 사고역 인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BS 홍보실은 당시 영상 취재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촬영 기자가 보도를 전제로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길 사장이 현장 중계팀을 격려한 자리에서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일 뿐 촬영을 사장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사측은 길 사장이 방문한 선박은 구조 지점에서 4km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길 사장이 세월호 침몰 나흘째인 지난달 19일 사고역 인근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JTBC 손영석입니다. 전남 장성군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고령의 노인 환자가 많아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해서 피해가 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죠. 자세한 현장 소식 좀 전해주실까요? 네,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20분쯤이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건물이 병원 별관 건물인데 2층 끝부분의 다용도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면서 안에 있던 매트리스 등이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했고 유독가스가 2층 전체로 퍼지면서 화를 키웠습니다. 이 때문에 2층에 있던 환자 34명 가운데 20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근무를 하고 있던 간호조무사 52살 김모 씨가 자체적으로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역시 유독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8명이나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중상입니다. 경찰은 부상자 중 한 명인 81살 김모 씨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층 복도에 있는 CCTV에서 김 씨가 다용도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직후에 연기가 피어나는 모습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치매 증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김 씨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수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 사고 현장에서 JTBC 이가혁입니다. 화재 신고 이후에 불길을 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6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불길이 진압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와줄 사람도 문을 열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주 총국의 정진명 기자입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고 큰 불길이 잡히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6분. 진화 작업은 신속했지만 문제는 유독가스였습니다. 별관 2층 끝방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는 짧은 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60대에서 90대의 고령에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로서는 대피가 힘겨웠습니다. 노인들이고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연기, 유독성 가스를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조금만 마셔도 바로 질식하게 됩니다. 유리창이 모두 닫혀 있어 유독가스를 밖으로 빼내지 못한 데다 아래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방식이었던 것도 대피를 어렵게 했습니다. 밖에서 열어주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철문 밖에 있잖아요. 철문 밖에 있죠. 예, 철문 밖이죠. 불이 난 병동은 면적이 작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초기 구조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구조대원은 2명뿐이었고 화재 건물의 근무자가 당직 간호조무사 1명뿐이어서 환자 30여 명을 대피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단 6분 동안의 화재로 21명의 생명을 또 빼앗겼습니다. 모두가 억울한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명백한 인재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정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생자 62살 임동훈 씨는 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 등의 재활치료를 위해 지난 9일 요양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입원한 지 20일도 안 돼 화마에 목숨을 뺏긴 겁니다. 임 씨의 친형은 동생을 요양병원에 맡긴 게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한 1, 2년이라도 지내다가 죽었다고 그래도 편안한 세월이 거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딱 20만 원 딱 거짓다니까. 이번 사고로 화재 진압을 나간 홍황석 소방관은 현장 출동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홍 소방관의 아버지인 홍기광 씨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홍 소방관은 이런 소식을 접한 뒤에도 다른 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 묵묵히 화재 진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화재 당시 30여 명의 환자를 돌보는 직원이 간호조무사 1명뿐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고를 인재라고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파악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를 요청합니다. 일단 당국은 전남 장성의 홍길동체육관에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우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불이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이 또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러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지현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상가 건물에 위치한 노인 요양원입니다. 비상시 대피용으로 써야 할 건물 뒤쪽 계단이 에어컨 실외기와 상자 등으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가 건물이 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 실외기를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은 1,200여 곳,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원까지 합하면 약 6천 곳에서 환자 25만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치매나 뇌혈관 질환, 중증 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하지만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상당수입니다. 용인시가 이달 초 관내 99곳을 조사한 결과 무려 93곳이 비상구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술한 규정도 문제입니다. 24시간 숙식을 제공하는 노인 요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요양병원은 그런 기준조차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재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 강하지 못하고 그냥 일반 의료시설과 똑같은 그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야간에 간호사 1명이 100명의 환자를 담당해도 되는 허술한 인력 기준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오지현입니다. 오늘 여러 군데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사회에 불만을 품은 70대 남성이 수많은 승객을 실은 지하철 객차에 불을 지르는 아찔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영무원이 재빨리 불을 꺼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1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떠올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소화기 분말로 뿌였습니다. 신어병이 담긴 등산 배낭 2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들어갔습니다. 화재가 난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51분으로 지하철 3호선이 도곡역에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네 번째 객차에 있던 71살 조모 씨가 가방 안에서 시너가 든 11개의 페트병 중 5개의 뚜껑을 따서 3차례에 걸쳐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출장 때문에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이 소화기로 재빨리 불을 껐고 승객 370여 명도 신속히 대피했습니다. 불이야! 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 신나 같은 물질이 타는 걸 봤어요. 신고하세요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소화기를 하나 가지고. 오늘 방화는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비슷했지만 발빠른 대처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은 겁니다. 조 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유흥업소에 정화조가 넘쳐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0년 동안 재판을 하면서 무지한 억울한 꼴을 보고 제일 사람 없는 데서 불만 지르고 그냥 사건만 크게 좀 내가지고 이 사건을 확대하려 했어. 3호선 삼성역에 도착해서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분신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금일 범행을 감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찔한 화재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오전엔 한 대형마트 주차장의 차량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SK 사옥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량 화재가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진화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의 일부 기능을 넘기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핵심적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 당초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윤 기자입니다. 국가안전처는 계획대로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 기능과 해경의 해양경비, 안전,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 관제 기능 등을 통합해 신설됩니다. 폐지되는 소방방재청의 역할도 모두 흡수합니다. 재난 시 긴급 구조 활동의 현장 지휘는 육상은 소방관서, 해상은 해양안전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안행부는 인사 기능만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핵심인 조직 기능은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름은 참여정부 때와 같은 행정자치부로 바꿉니다. 이 같은 개편안을 두고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인사, 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청와대 측은 전자정부 구현 문제와 지자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조직 기능을 남겼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청와대의 개혁 의지가 부처 저항에 흔들리면서 인사와 조직을 떼어놓는 비효율적인 방안이 나왔다고 지적합니다. 인사를 넘긴다 하더라도 조직권을 갖고 있으면 나름 또 갑의 그 기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들의 피해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늘 피해자 가족 모임인 반올림칙과 만났습니다. 삼성은 중재기구를 두고 협상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직접 교섭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가 있은 후 가진 양측의 첫 만남. 초반엔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2시간가량 협상이 진행된 후에는 비교적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상당히 좀 진도가 조금 더 있었고요.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는 마음은 상당히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삼성은 오늘 협상에서 반올림 측의 요구에 따라 당장은 중재기구를 두지 않고 교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단 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중재기구 문제를 차선책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화가 벽에 부딪히면 중재기구나 조정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편 오늘 협의를 통해 삼성은
지금까지의 모든 집회 과정에서 불거진 반올림에 대한 고소 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대상과 재발 방지 대책, 노조 활동 보장 등 첨예한 쟁점이 남아있어 협상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의 정몽준, 박원순 후보가 오늘 세 번째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특히 정 후보 측이 제기한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는 초반부터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른바 농약급식 논란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농약급식을 하시겠다는 뜻인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은 거기에 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시면 어떻게 토론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 감사 보고서에 보면 사전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우수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면서 말꼬리 잡기식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네, 아니요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공중파 세 방송사가 다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품격 있는 질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감정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우리 박 후보의 말씀은 사실을 전부 부정, 왜곡, 억지인데 너무 심해서 저는 그냥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간에는요. 박원순은 서울시만 얘기하고 정몽준은 박원순만 얘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 후보 간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두 후보의 선거 직전 마지막 토론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대 접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부산 소식입니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지만 야권의 단일화 이후 여야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막판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안태용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 사격에 나선 것입니다. 부산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새누리당 출신 부산시장과 완벽한 팀 플레이가 필요한데 특히 막판 승부수로 서 후보의 핵심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가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사실상 첫 삽을 뜨는 그런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맞서 오거돈 후보 측은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선심성 공약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재단 설립과 월급 기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을 매각해서 부산시장이 모든 월급을 포기하고 그 월급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도 오거돈 후보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안 대표는 새누리당 소속이 아닌 분이 시장이 되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